이 이야기는 오래전 내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의 일이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폐가 탐험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교회에 위치한 소위 저주받은 집으로 불리는 폐가에 가기로 했다. 이 집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괴담의 현장이었다. 이전에 이곳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점고겁 없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미스터리와 공포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탐험 당일 우리는 늦은 오후에 출발했다. 저녁이 되면 더 무서울 테니 겁도 나고 그게 더 스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즈음 해가 지기 시작했고 주변은 금세 어두워졌다. 집 앞에 서서 보니 정말로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집은 낡고 헐어 있었고 앞마당은 잡초로 가득 차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플래시를 비췄을 때 누군가 창문 너머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자신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여전히 옛 주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모든 것은 먼지에 덮여 있었다. 곳곳에 부서진 가구가 있었고 벽지는 벗겨져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러던 중 가장 안쪽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우리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는 가장 뒷방에서 나고 있었다. 문 앞에 선이 더욱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침대와 옷장이 있었다. 우리는 약간 실망하며 돌아서려 했을 때 내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는 방 한 구석을 가리키며 말이 안 나온다는 표정이었다. 그곳에는 낡은 인형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인형이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눈을 의심했지만 인형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등골이 오싹해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폐허를 빠져나왔다. 밖에 나오고 나서야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폐가 탐험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누구도 그 인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했고 괴담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경험은 우리 사이에 금기처럼 남았다. 그리운 여름밤 하나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때의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때때로 나는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뭔가 가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믿을지 말지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간혹 이따금 친구들과 모일 때면 우리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소름 돋는 기분을 느낀다. 그리고 그 인형의 섬뜩한 눈빛은 아직도 꿈속에서 날 괴롭혀오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좋아요. 한국 인터넷에서는 공포썰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됩니다. 여기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흥미진진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꽤 오래되었지만 환경이 조용하고 평화롭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편한 이야기 하나가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집에서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 했지만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내 집은 10층이었다. 8층을 지나면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뒤에 익숙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어린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는 것 같았다. 시간이 늦었기에 누가 아이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밖에 두었을까 궁금해했다. 그러나 곧이어 소리가 잠잠해졌고 나는 가던 길을 계속 갔다. 9층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계단을 올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났다. 겁이 나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 발소리는 계속해서 따라오는 듯했다. 나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은 계단을 거의 뛰다시피 해서 올라갔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숨을 돌리려 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모른 척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노크 소리는 간헐적으로 계속 들려왔다. 그때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고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이 눈높이로 보일 만한 작은 그림자였다. 나는 도저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손을 물고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새벽녘이 되어도 노크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날이 밝고 나서야 나는 문을 열기로 용기를 냈다.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그 당시 입고 있던 파자마, 치마 끝에 약간의 먼지만 묻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그 아이의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래전 그 아파트에서 실종된 한 아이가 돌아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계단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늦은 밤 문 밖에서 들리는 노크 소리에 여전히 가끔씩 불안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밤 이후로 항상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는 어딜 가든 문고리 너머의 작은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릴 것만 같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사는 대학생 지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고 방 하나는 고요 그 자체였다. 무심코 시계를 봤을 때 이미 새벽 2시를 넘긴 것을 알게 되었다. 지우는 일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고 관절을 풀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 현관으로 나가면서도 방문자를 위한 인터폰은 작동하지 않았다. 지우는 내심 불안해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어 스코프를 통해 바깥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바람 소리 때문이겠거니 하고 돌아서려던 그때 또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 문이 아니라 창문에서였다. 지우는 소름이 돋아 시선을 창문으로 돌렸다. 15층에 위치한 그의 원룸 밖은 높은 곳이라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창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을 보았다.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체감으로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 창문에 비친 것은 흰옷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창문 바로 밖 공중에 떠 있었다. 지우는 당황해 뒤로 주춤 물러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는 숨을 고르며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에 현실감을 잃어버린 그는 자신이 잠든 것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지훈이 꺼내든 것은 미신적으로라도 믿고 싶었던 물건? 작년 이사할 때 할머니가 주신 작고 오래된 부적이었다. 그는 부적을 손에 쥐고 방 한가운데에 서서 침묵 속에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벽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어린아이의 속삭임처럼 낮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나가야 해. 지우는 그 소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신을 차려 다시 창문 쪽을 바라봤을 때 여자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아파트 밖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작은 불빛, 경찰 순찰차의 붉고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제서야 다른 방에 살던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나와서 무엇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고 지우는 이웃들과 함께 대피했다. 그가 내려오면서 알게 된 것은 그 건물의 과거였다. 오래전에 그 단지에는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그의 집이 위치한 층은 특히 문제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했다.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소문이 돌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아침 해가 뜨기 전 집을 떠났다. 그는 잠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친구네 집으로 가서 며칠을 지냈다. 그리고 그 사이 아파트 관리자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눈 후 지훈의 계약은 해지되었고 그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지훈은 이제 겨우 사건을 떠올려도 오싹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끔씩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을 비추는 밤이면 아직도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머니의 부적을 만지작거리며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그 후로도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단지 주변에선 간혹 가다 갑작스런 바람이 부는 밤이 되면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린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고시원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여기서는 긴 버전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지 1년이 지나고 나는 자취방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 고시원은 오래된 건물의 상층부에 위치해 있었고 건물 자체가 낡아서 밤에는 바람 소리에 쿨렁거리는 소리가 나곤 했다. 고시원 건물 앞에는 오래된 도깨비라는 이상한 이름의 당구장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허름해 보였다. 나는 503호에 방을 배정받았다. 고시원 방은 작고 아늑했지만 묘하게 습기가 많았다.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학교 근처라는 위치 때문에 만족하고 지내기로 했다. 이사 첫날 왕복 12시간 학업 끝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방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공기의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또 다른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이면 복도에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문 옆에서 종종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간 방문 앞에서 멈추곤 했다. 겁이 많은 나는 매번 방문을 꺼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겼다. 다른 방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그들은 모두 모르는 일이라며 웃었다. 어느 날 밤 자정 무렵이 되자 그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마치 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으스스한 추위가 내 몸을 스며들었다. 숨을 죽이고 침대 속에서 얼어붙은 채 있었다. 그러나 정말 무섭게 만든 것은 그때부터였다. 내가 눈을 감으려고 하자 갑자기 누군가 의속사김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넌 왜 여기에 와 있니? 저도 모르게 귀가에 삐죽 들려오는 그 음성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려움에 떨며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눈을 떴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 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그럴 때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관리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놀랍게도 관리인은 별로 놀라지 않는 태도였다. 가끔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요. 아마 전 세입자가 두고 간 혼일지도 몰라요. 예전 503호에 살던 학생이 갑자기 떠났거든요. 관리인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나는 결국 고시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삿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 세입자의 것으로 보였다. 일기장엔 고시원에서 그가 겪었던 공포인 나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메모가 있었다. 503호에 갇힌 영혼을 조심해. 고시원을 떠나는 마지막 날 나는 복도를 걷다가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나는 서둘러 건물을 나섰다. 그 후론 다시는 그 고시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몇 년 뒤 친구가 호기심에 그 고시원의 근황을 알아보았는데 소문에 의하면 고시원은 이제 완전히 폐쇄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도 여전히 인터넷에서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그 방에선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말이다.